2022년 7월 충청남도 평명군 알록리는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흙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기괴한 개농장으로부터 비롯된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곳은 미스터리한 외지인 박철웅의 영역이었으며 이 땅의 거짓된 정적을 곧 깨뜨릴 장소였다. 가장 가까운 민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붉은 흙길 끝에 자리한 박철웅의 농장은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건축물이었다. 수 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부지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콘크리트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서너 겹 덧대어져 있어 마치 감옥이나 난공불락의 요새와 다름없었다. 거대하고 견고한 철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른 새벽에 가축 사료를 실은 트럭이 드물게 나타나 황급히 떠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농장 전체는 거의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으며 오직 개 짖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광기 어리고 흉포하며 위협적인 울부짖음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멀리까지 울려 퍼져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는 누구든 소름이 돋아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 요새의 주인인 박철웅 또한 그에 못지않게 비밀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그 출신을 모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이웃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고 지역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아주 가끔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는데 읍내로 직행했다가 다시 돌아올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날카로운 눈빛은 정면을 향할 뿐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거나 인사를 건네는 법이 없었다. 알록리 주민들에게 박철웅과 그의 농장은 금단의 구역이었고 반은 사실이고 반은 허구인 소문들로 부풀려진 이야기였지만 결론적으로 모두가 그곳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데 동의했다. 알록리의 거짓된 평화는 어느 무더운 오후에 마침내 깨졌다. 평명경찰서에서 형사과 강력팀장인 최진혁 경정이 낡은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을 때 고통과 슬픔에 찌든 모습의 한 여인이 황급히 들어섰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서 온 황미숙 씨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심한 걱정으로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두 눈은 너무 많이 울어 붉게 충혈되고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최경정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갈라졌다. 형사님, 제발 제 딸 좀 구해주세요. 제 딸이 실종됐어요. 40대 중반의 최진혁 경정은 높은 이마와 노련한 수사관의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물 한 잔을 여인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침착함이 피해자 가족에게 가장 좋은 안정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모든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따님 성함은 무엇이며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황미숙 씨는 안정을 되찾으려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함께 간헐적으로 끊겼다. 그녀의 딸 이름은 이설아, 올해 22살이었다. 설아는 착하고 효심 깊은 딸이었고 온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황미숙 씨는 홀로 온갖 고생을 하며 딸을 회계 전문대학까지 공부시켰다. 딸이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졸업 후 설아는 집 근처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박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고 자주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약 한 달 전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설아는 채용 공고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충청남도의 한 대형 개농장에서 숙식 제공에 월급 3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회계 보조 직원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모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액수였다. 애가 정말 기뻐했어요, 형사님. 황미숙 씨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한테 몇 년만 멀리 가서 일하고 목돈 좀 모아서 고향에 돌아와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장 이름이 박철웅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해보니 점잖고 친절한 사람 같다고 했어요. 저도 걱정이 많았죠. 딸 자식 혼자 멀리 일하러 가는 것이. 하지만 애가 너무 단호했고 이제 다 컸으니 어쩔 수 없이 보내줬어요. 최경정은 주의 깊게 들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따님과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사흘 전입니다. 황미숙 씨가 대답했다. 2022년 5월 12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서 도착했다고 했어요. 농장이 아주 크긴 한데 좀 외지고 삭막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집에 있을 때처럼 밝지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니 장거리 이동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만 했어요. 박철웅 사장이 마중 나와서 개인 방도 마련해줬다고 했고요. 짐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전화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밤까지 기다렸는데도요. 제가 다시 걸어보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외진 곳이라 신호가 약한가 보다 하고 기다렸죠.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전화기는 여전히 먹통이었어요. 엄마의 직감이 뭔가 불길한 일이 생겼다고 말해주더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황미숙 씨는 옷 몇 벌을 되는 대로 챙겨 밤차를 타고 거의 1000km를 달려 이곳으로 왔다. 그녀는 딸이 알려준 주소 알롱리의 외딴개 농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진정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거대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높은 담장 너머에서는 위협적으로 미친 듯이 짖어대는 개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밖에서 목이 쉬도록 딸의 이름과 박철웅 사장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점점 더 사나워지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사람의 그림자도 대답하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공황과 무력감에 빠진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황미숙 씨의 진술을 다 듣고 난 최경정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외딴 곳에 취직하러 간 젊은 여성이 연락이 두절되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았지만 요새처럼 묘사된 농장의 세부 사항과 주인의 비밀스러운 태도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즉시 수사팀 3명을 소집해 황미숙 씨와 함께 알롱리로 직행했다. 경찰차는 농장 정문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황미숙 씨의 묘사대로 그곳은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최경정은 차에서 내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담장 너머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만 흔들리는 숨 막히는 침묵을 느꼈다. 그는 철문으로 다가가 손으로 세게 두드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즉시 안의 개들은 미친 듯이 반응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짖어댔고 철문을 긁는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였다. 거의 15분이 지나서야 개 짖는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는데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했다. 이윽고 빗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무거운 철문이 살짝 열리고 박철웅이 나타났다. 그는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에 다부지고 단단한 체격을 가졌다. 그는 흙먼지로 얼룩진 낡고 빛바랜 청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풍파에 시달려 검게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각지고 투박한 얼굴에 짙은 눈썹, 그리고 왼쪽 눈가에서 입가 근처까지 이어진 긴 흉터, 그리고 특히 그의 눈이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 경찰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놀라움도 두려움도 전혀 없었다. 누구시죠? 무슨 일입니까? 박철웅이 낮고 쉰 목소리로 감정 없이 물었다. 최경정은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다. 평명경찰서 소속입니다. 실종자 신고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이 농장 주인 박철웅 씨 맞습니까? 박철웅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경찰들 뒤에 숨어서 있는 황미숙 씨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 또한 얼음처럼 차가운 찰나의 시선일 뿐이었다. 사흘 전인 12일에 이설아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까? 박철웅은 기억을 더듬는 듯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미숙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사장님, 우리 설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아니요. 박철웅은 황미숙 씨를 힐끗 보고는 다시 최경정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단조로웠다. 여기 없습니다. 떠났어요. 떠났다고요. 어디로요? 최경정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철웅은 황미숙 씨가 진술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채용 공고를 낸 것도 설아가 지원하러 온 것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농장을 둘러본 후 아가씨가 이곳이 너무 외지고 따분하며 인터넷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다며 마음을 바꿔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은 못 견디겠다고 하더군요.
박철웅이 말했다. 멀리서 온 애가 안쓰러워서 차비로 20만 원을 쥐어주고 그날 오후에 바로 터미널로 가는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베테랑 수사관의 오랜 경험은 이 진술에 치명적인 허점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택시를 불러줬다고 했죠. 어느 택시 회사였습니까? 기사 전화번호는요? 그가 물었다. 박철웅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다. 모릅니다. 그냥 콜센터에 전화했을 뿐이고 오는 차를 탔겠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버릇은 없어서요. 그럼 설아 씨가 묵기로 했던 방은 어디입니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박철웅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수사팀을 안으로 안내했다. 설아가 묵었다고 하는 방은 별도의 단층 건물에 있었다. 겨우 10제곱미터 정도 넓이의 작은 방이었다. 하지만 최경정과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것은 그 방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깨끗하다는 점이었다.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게 닦여 있었고 철제 침대에는 새하얀 시트가 팽팽하게 깔려 있었다. 침대와 텅 빈 나무 옷장 외에는 방 안에 어떤 개인 물품도 없었다. 머리카락한 올지문 하나 단 몇 시간이라도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마치 검사를 기다리며 미리 준비되고 철저히 청소된 방 같았다. 최경정은 방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돈이 절실한 효심, 깊은 딸이 단지 좀 따분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일하지 않겠다는 직원에게 돈을 주고 택시까지 불러주는 친절한 사장이 택시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비합리적일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된 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철웅의 태도. 그는 너무나 침착하고 태연했다. 마치 이 방문을 예상하고 대처할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둔 사람처럼. 수사팀이 농장을 떠날 때 황미숙 씨는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최진혁 경정의 마음속에는 섬뜩할 정도의 확신이 자리 잡았다. 박철웅의 진술은 전부 거짓이었다. 이설아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영혼 없는 눈을 한 저 남자가 바로 이 사건의 열쇠였다. 그는 박철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어쩌면 최악의 범죄가 저 끔찍한 개 농장의 철문 뒤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었다. 농장의 무거운 철문을 뒤로하고 떠나는 동안 최진혁 경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일고 있었다. 박철웅의 요새 안에서 느껴졌던 악취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숨, 막히는 공기가 여전히 주변을 맴돌며 소름 끼치도록 그를 괴롭혔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들판과 알록리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바깥 풍경과 저 콘크리트 담장 뒤에 숨겨진 악의 사이의 잔인한 대조가 그의 가슴을 바위처럼 짓눌렀다. 20년 이상 이 직업에 몸담아온 형사의 직감이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수많은 꿈을 안고 있던 젊은 여성 이설아는 아마도 최악의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날 저녁 평명경찰서장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최경정은 황미숙 씨의 눈물 어린 진술부터 박철웅과의 긴장감 넘쳤던 대면까지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농장 주인의 진술에 담긴 모순점과 설명할 수 없는 허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그는 박철웅의 무감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 방의 비정상적인 청결 상태,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뒤덮고 있던 죽음의 분위기를 강조했다. 서장님, 저는 박철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습니다. 최경정은 강철 같은 목소리로 결론 내렸다. 이설아 씨의 실종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모든 의혹은 박철웅과 그의 농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것을 건의합니다. 보고를 들은 후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건을 겪어온 경찰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증인도 명확한 현장도 없는 이런 사건에서는 지휘관의 직감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경정의 분석은 전적으로 타당했다. 즉시 알록리의 지명과 2012년 7월을 의미하는 사건 번호 AT722의 전담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최진혁 경정이 팀장으로 임명되어 모든 수사 활동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경찰서 내 최고의 수사관과 형사들이 동원되었다. 형사과 사무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팽팽해졌다. 수사팀 회의실의 대형 화이트보드는 금세 빼곡한 글씨와 복잡하게 얽힌 선들로 채워졌다.
밝고 순수한 미소를 띤 이설아 씨의 사진이 중앙에 고정되어 그들의 무거운 책임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다. 그 옆에는 임시거주 기록에서 복사한 차가운 얼굴과 영혼 없는 눈을 한 제1용의자 박철웅의 사진이 있었다. 우리는 매우 교활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경정이 수사팀원들 앞에서 말했다. 그는 대처하기 위해 꽤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게 만들려면 반박할 수 없는 철저한 증거, 강철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수사 활동은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세 개의 큰 화살표를 그었다. 첫 번째 방향은 그가 말했다. 용의자 박철웅의 신원과 배경을 철저히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과거는 어떠했는가? 이 농장의 내력은 어떻고 자금 출처는 어디인가? 그의 사회적 관계는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를 그려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즉시 박철웅이 택시를 불렀다는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동지들에게 관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택시회사, 심지어 불법 택시와 공유 차량 서비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콜센터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12일 정오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차량의 운행 일지를 확인하고 GPS 위치 데이터를 추출하십시오. 목표는 그날 박철웅의 농장 지역에서 호출되거나 출발한 택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최경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이것은 심층적인 수사입니다. 동지들에게 지난 5년간 평명군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실종 사건 기록을 전부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와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일자리를 구하러 온 젊은 여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설아 씨가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수사기계가 즉시 가동되었다. 형사들은 각지로 흩어졌다. 작업 분위기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분주했다. 그들은 매 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를 살아서 찾을 희망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수사 방향을 맡은 팀은 가장 필사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메이저 회사부터 차량 선호대로 운영되는 개인 운송 협동조합까지 모든 택시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수사관들은 콜센터 직원의 기록 노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호출 내역을 대조했다. 그날 수백 대의 차량에서 추출된 GPS 위치 데이터는 움직이는 빛의 흔적으로 가득 찬 지도를 만들어냈다. 이 작업은 극도의 인내심과 꼼꼼함을 요구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간의 밤낮 없는 작업 끝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거의 2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보고서가 최경정의 책상 위에 놓였다. 최종 결론은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무게는 망치와 같았다.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24시 사이 평명군에서 활동하는 모든 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 시스템상 알록리 박철웅 농장 주변 지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호출 기록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은 박철웅의 첫 번째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는 택시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것은 그가 이설아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한 진실, 더 정확히 말해 그녀가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경찰청 전문부서 및 통신사와의 협력 끝에 수사팀은 피해자 이설아의 휴대전화 신호 위치 추적 결과를 확보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5월 12일 오전 9시 15분 설아의 휴대전화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통화 신호를 발신했다.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는 당시 휴대전화의 좌표가 박철웅의 농장 전체를 포함하는 반경 약 500m 이내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신호였다. 그 통화 이후 휴대전화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발신된 문자 메시지도 수신 또는 발신된 통화도 데이터 네트워크 접속 기록도 없었다. 그 신호는 단 하나의 위치에 부동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11시경 휴대전화는 갑자기 전원이 꺼졌는데 배터리가 다 됐거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은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는 아가씨가 택시를 타고 오후에 바로 떠났다는 박철웅의 허황된 이야기를 완전히 박살냈다. 이설아의 마지막 신호는 박철웅의 농장에서 발신되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수사 지휘실에서 최경정은 화면에 확대된 지도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피해자의 마지막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박철웅의 농장으로 구획된 지역 한가운데서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 옆에는 택시 전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인간의 증언에서 다른 하나는 기계의 데이터에서 나온 두 개의 증거는 한 목소리로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철웅은 거짓말쟁이이며 그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처음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실종 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젊은 여성의 운명에 대한 걱정은 점차 범인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무표정한 얼굴과 뺨에 긴 흉터를 가진 남자의 초상화가 마치 보드 위에서 수사관들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도전적이고 잔인한 시선이었다. 수사팀의 임무는 이제 진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채 숨어있는 저 괴물을 정의의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인간과 기계로부터 나온 두 개의 확고한 증거는 박철웅을 용의자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공식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수사 지휘실의 공기는 긴박하면서도 무거웠다. 수사팀은 피해자 이설아가 결코 농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시신도 목격자도 자백도 없었다. 그들은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거친 외피와 무서운 침묵으로 무장한 박철웅은 여전히 자신의 요새 안에서 태연하게 지내며 사법 시스템 전체에 도전하고 있었다. 압박감이 최경정과 그의 동료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박철웅 같은 자의 완고함을 깨뜨리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어 그의 인생의 벽돌 하나하나를 뒤집어 약점을 찾아내고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찾아내야 했다. 부팀장이 직접 책임진 첫 번째 수사방향팀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그들의 임무는 박철웅의 인생 전체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박철웅이 남긴 가장 희미한 흔적을 따라 전국 각지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알롱미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임시 거주 등록 서류 토지 매매 서류를 뒤졌다. 그들은 박철웅이 5년여 전 한 현지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이 넓은 땅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돈의 출처는 큰 의문이었다. 그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업종은 사역견 사육 및 훈련이었지만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된 적이 없었고 단 한 마리의 개도 팔린 적이 없었다. 농장의 모든 활동은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순환 구조였다. 수사의 전환점은 주민등록 서류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서 나왔다. 박철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안강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함경북도의 외딴 산골 마을이었다. 즉시 한 수사팀이 신원 확인을 위해 북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이 그 지역에 도착해 동사무소와 협력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등록 서류상의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그는 아주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 종적을 감췄고 십수년 동안 돌아온 적이 없다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들이 용의자 박철웅의 사진을 동장에게 보여주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박철웅의 신원은 가짜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국가범죄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용의자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백만 장의 사진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이어진 긴장된 작업 끝에 컴퓨터 시스템은 마침내 일치하는 결과를 찾아냈다. 박철웅은 그의 본명이 아니었다. 그의 출생명은 박종수 1975년생 경상북도의 한 군이 본적지였다. 그리고 그의 과거는 수사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박종수는 특수상의 전과가 있었다. 15년 전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래된 사건 기록이 신속하게 이송되었다. 그것은 그의 잔혹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한 이웃이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박종수의 집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뜨렸다. 대화로 해결하는 대신 박종수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아무 말 없이 이웃의 다리를 내리쳤다. 그 잔인한 가격으로 피해자는 정강이 뼈가 산산조각, 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재판에서 박종수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퉁명스럽게 주장했다. 형사들은 또한 경상북도에 있는 박종수의 옛 이웃들을 찾아갔다. 그들의 증언은 태생부터 악한 심성을 가진 자에 대한 소름 끼치는 초상화를 그려냈다. 그들은 박종수가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무뚝뚝하며 친구도 없었고 동물을 학대하는 병적인 취미가 있었다고 묘사했다. 사람들은 종종 박종수가 길 잃은 개나 고양이를 잡아 철사로 묶고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생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서 왜곡된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자라면서 그 성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상습적으로 싸움을 걸고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으며 동네 사람 누구도 그와 엮이려 하지 않았다. 출소 후 박종수는 집과 땅을 팔고 지역에서 사라져 모든 연락을 끊었다. 아무도 그가 남쪽으로 내려와 이름을 바꾸고 박철웅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개 농장 주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수사 방향에서 얻은 정보는 용의자의 인간 본성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주었다. 그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극단적인 폭력 성향을 가진 자, 잔인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자였다. 이것은 그가 연약한 젊은 여성을 살해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발견 사건 전체를 완전히 다른 어두운 장으로 넘겨버린 발견은 세 번째 수사 방향에서 나왔다. 오래된 기록을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은 팀은 먼지 쌓인 기록 보관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수백 건의 실종 사건 파일이 펼쳐졌다. 각 파일 뒤에는 한 사람의 운명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이 있었다. 그들의 일은 마치 바다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몇 해 며칠을 눈이 아프도록 읽던 중 젊은 수사관 한 명이 누렇게 변색된 파일 앞에서 갑자기 멈췄다. 그것은 23세의 김지영이라는 여성의 실종에 대한 기록이었다. 사건은 2020년 11월에 발생했다. 지영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인터넷에서 평명군의 한 축산 농장에서 매력적인 월급을 주는 회계직 채용 공고를 보았다. 그녀 역시 인생을 바꾸기 위한 기회를 찾아 즐겁게 남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가족에게 도착했다는 마지막 전화를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가족도 이곳에 와서 신고했지만 단서도 없고 용의자도 없어 사건은 점차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기소 중지되었다. 수사관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너무나 기이한 우연의 일치 시나리오가 이설아 사건과 거의 100% 똑같았다. 그는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했다. 목표 지향적인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막연하게 찾지 않았다. 그들은 20-25세 여성, 타지 출신, 실종, 구직, 농장, 평명과 같은 키워드를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리고 과거의 유령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세 건의 결과를 더 찾아냈다. 첫 번째 사건은 3년 전에 발생했다. 희생자는 24세의 박수진, 두 번째 사건은 4년 전 희생자는 22세의 정유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건은 거의 5년 전 희생자는 25세의 윤소현이었다. 그들 모두 4명의 여성, 모두 운명적인 공통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중부지방의 가난한 지역에서 온 꽃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젊었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평명군의 미스터리한 농장에서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똑같은 유혹에 이끌렸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가족에게는 마지막 전화 한 통과 끝없는 절망과 고통만을 남겼다. 그날 오후 수사 지휘실의 공기는 칼로 벨 수 있을 정도로 짙고 무거웠다. 수사관은 창백한 얼굴로 4개의 낡은 파일을 최경정의 책상 위 이설아의 사진 바로 옆에 놓았다. 5명의 젊은 여성, 5개의 환한 미소, 5개의 비극적인 운명이 이제 나란히 놓였다. 소름 끼치는 규칙 죽음의 공식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최경정은 그 얼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분노와 슬픔이 그의 가슴 속에서 차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단독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쇄살인 사건이었다. 박철웅, 즉 박종수는 충동적인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계획적인 괴물이었고
지난 5년 동안 알롱리의 치명적인 덫을 놓은 잔혹한 포식자였다. 그의 개농장은 사업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 기계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묻혔는지 모를 집단 무덤이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수사팀의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범죄자와 마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마주한 것이었다. AT-722 사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 특별 중대 사건으로 격상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이설아 한 사람만을 위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잊혔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저 괴물이 다음 희생자에게 손을 대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수사 지휘실은 무서울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화이트보드는 이제 5 젊은 여성의 사진이 꽂힌 커다란 게시판으로 바뀌어 있었다. 5개의 미소 희망으로 반짝이던 5쌍의 눈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말없는 증거가 되었다. 각각의 얼굴은 경찰관들의 양심을 베는 칼날 같았다. 그들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땅에서 5년 동안 조용히 죽음을 뿌려온 괴물과 마주하고 있었다. 각자의 혈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고 그것은 저 악마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강철 같은 결의로 변했다. 그날 밤 최진혁 경정은 도경찰청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최근의 모든 발견 사항을 보고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강인하면서도 각 희생자의 이름과 고향을 열거할 때는 감정을 숨기지 못해. 그는 범행 수법에 소름 끼치는 규칙성 용의자 박종수의 폭력적인 과거, 그리고 이것이 관할권을 넘어서는 특별 중대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확고한 결론을 명확히 제시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경찰청장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의 잠시 동안의 침묵만으로도 정보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즉시 명령이 하달되었다. AT-722 사건은 도경찰청 차원의 사건으로 격상되었다. 형사과 과학수사과 및 기타 도경찰청 내 최정예 인력이 최고 수준의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무장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장비되고 훈련된 경찰 특공대 1개소대가 평명군으로 파견되어 작전에 협력하게 되었다. 다음 날 평명경찰서에서 고위급 작전 회의가 열렸다.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최경정은 책상 위에 펼쳐진 대형 지도 앞에 서서 박철웅 농장에 대한 긴급 수색 및 진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밤 무인 드론이 비밀리에 촬영한 고공 사진들은 그 죽음의 요새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보고 드립니다. 최경정이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견고하게 방어된 고립된 지역입니다. 3m가 넘는 콘크리트 벽 위에는 철조망이 빽빽하게 쳐져 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이 철문뿐입니다. 내부에는 용의자의 주거 공간 외에 단층 건물 한 채, 창고 가공 공장, 그리고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전 지역이 우리가 온전히 보존해야 할 거대한 범죄 현장입니다. 경찰 특공대 지휘관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사나운 개들의 사진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팀장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벽이나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몇 초 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저 개들입니다. 추정컨대 최소 20마리 이상의 성견, 핏불과 로트와일러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집 지키는 개가 아닙니다. 공격하도록 훈련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총을 쏴서 제거한다면 큰 소음이 발생하여 기습의 이점을 잃고 용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현장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특공대 지휘관의 질문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맹수무리를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기각되었다.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느리고 발각될 수 있었다. 저격총을 사용하는 것은 동시에 모두를 제거할 수 없었다. 마침내 경찰견 훈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대담하고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들은 개들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을 것이었다. 대신 거의 소음이 없는 특수 공기총에서 발사되는 강력한 마취제가 묻은 다트를 사용할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 최고의 저격수 4명이 농장 주변의 높은 지점에 배치될 것이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외부를 순찰하는 개들에게 동시에 마취 다트를 발사할 것이었다. 동시에 한 수사팀이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가장 경비가 허술한 농장 뒤편 울타리에 작은 구멍을 낸 후 고농도 마취제가 묻은 큰 고기 덩어리를 이용해 나머지 개들을 유인할 것이었다. 이 계획은 초단위의 정확한 협력과 대원들의 용기를 요구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의자 자신이었다. 박종수는 폭력 전과가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었다. 그의 집에 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공격 계획은 절대적인 기습을 보장하고 용의자가 저항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제압해야 했다. 행동 개시 시각은 최경정이 내일 새벽 4시로 결정했다.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고 경계심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었다. 오늘 밤 모든 부대는 비밀리에 이동하여 포위망을 형성할 것이었다. 가장 바깥쪽 포위망은 군 경찰과 지역 자율방범대가 맡아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아무도 해당 지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안쪽 포위망은 경찰 특공대와 도경찰청 형사과가 담당하여 목표에 직접 접근하고 공격할 것이었다. 모든 행동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계획이 확정되고 명령이 전달되었다. 거대한 기계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최경정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을 따라온 팀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희생자들의 사진 5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내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는 괴물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지들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이 5명의 아가씨들과 고향에서 자식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늙은 부모님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진실을 빛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찾고 그들의 가족이 마지막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지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임무 또한 완벽하게 완수되어야 한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책임감 결의 그리고 악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불꽃이었다. 어둠이 점차 알롱리에 내려앉았다.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밤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들이 논두렁과 오솔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며 지정된 위치에 몸을 숨겼다. 병력을 실은 차량들이 멀리서 멈췄다.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신속하게 흩어져 박철웅의 농장 주변을 점차 조여오는 포위망을 형성했다. 모든 통신은 가장 낮은 볼륨으로 설정된 무전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광활한 지역 전체가 벌레 소리와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쥐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목표물에서 약 1기미 떨어진 버려진 집에 임시로 설치된 야전 지휘소에서 최경정은 모든 공격조와 연결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도경찰청장과 경찰 특공대 지휘관들이 있었다.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느리게 흘러갔다. 새벽 3시 30분 하늘은 여전히 칠흑 같았다. 최경정은 쌍안경을 들어 침묵에 잠긴 농장의 검은 건축물을 향했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사냥 후 깊이 잠든 거대한 괴물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침묵 속에 지상이 지옥이 있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젊은 여성들의 운명에 대한 비밀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 후면 그 지옥의 문은 부서질 것이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곧 실현될 것이었다. 그는 결단의 순간을 기다리며 손에 쥔 무전기를 꽉 쥐었다. 새벽 4시 시계바늘이 운명의 숫자를 막 가리켰다. 밤이슬이 들판 곳곳에 얇고 축축한 막을 형성하여 공간을 더욱 고요하고 차갑게 만들었다. 야전 지휘소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특수부대원들이 장비한 열화상 카메라와 연결된 화면에는 박철웅의 농장이 파랑, 빨강, 노랑의 색조로 이루어진 유령 같은 그림처럼 나타났다. 마당을 순찰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개들의 체온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보였다. 본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더 큰 붉은 점은 분명 깊이 잠든 박철웅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최진혁 경정은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공격조의 이어폰을 통해 명료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지만 한순간 밤의 침묵을 뚫을 만큼만 작았다. 목표 포착, 1조 저격수 행동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높은 나무 위와 근처 버려진 집 지붕에 완벽하게 위장된 4곳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4번의 가벼운 푹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마취제가 묻은 4개의 다트가 유령처럼 나라가 외부를 순찰하던 가장 큰 로트와일러 4마리의 두꺼운 근육에 정확히 밝혔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들은 짧은 비명 한 번 지르고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떼다가 축축한 흙바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다. 동시에 시야에서 가장 벗어난 농장 뒤편 담장에서는 검은 옷에 위장 페인트를 칠한 특수부대원들이 능숙하게 작업했다. 그들은 거의 소음이 없는 소형 유압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조망을 싹둑 잘라냈다. B40 철망이 내려졌다. 방금 만들어진 틈으로 고농도 마취제를 듬뿍 바른 신선한 소고기 덩어리들이 안으로 던져졌다. 신선한 고기 냄새는 즉시 나머지 개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덫인 줄도 모르고 맛있는 미끼를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박철웅의 자부심이자 가장 견고한 방어선이었던 사나운 개들은 모두 마당에 조용히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1차 방어선 무력화 완료. 한 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좋아. 최경정이 답했다. 그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2조 특공대 문 파괴 준비. 3조 형사팀 뒤따라 진입 준비. 셋둘 하나 실행. 이번에는 침묵이 찢어졌다. 근처 큰 덤불 속에 숨어있던 경찰 특공대의 특수장갑차가 으르렁거리며 시동을 걸고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잠든 맹수처럼 깨어나 시골 지역 전체의 정적을 깨뜨렸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톤에 달하는 장갑차에 정면 충돌에 견고했던 철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 장난감처럼 찌그러지며 안으로 쓰러졌다. 직후 양옆에서 경찰 특공대가 특수 플라스틱 폭약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 두 곳을 폭파시켜 두 개의 추가 진입로를 만들면서 작은 폭발음이 연이어 울렸다. 마치 폭포수처럼 완전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방탄복 헬멧, 방패 기관단총을 들고 세 방향에서 쏟아져 들어와 신속하게 마당의 주요 지점을 점령했다. 동시에 최경정이 이끄는 형사팀도 바짝 뒤따랐다. 그들의 목표는 본체였다. 집 안에서 박철웅은 끔찍한 소음에 잠이 깼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단순히 어떤 대담한 도둑이 자신의 영역에 침입했다고 생각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는 침대 머리맡에 항상 두던 손전등과 날카로운 정글도를 집어들고 침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침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쾅 침실문이 한 특공대원의 어깨에 부딪혀 활짝 열렸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박철웅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그는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그 순간 그는 무장한 군복 차림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쳐 검은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겨우 볼 수 있었다. 경찰이다. 꼼짝 마무기 버려 큰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철웅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찰나의 순간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나 그는 절망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정글도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한 특공대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개머리판으로 박철웅의 손목을 세게 내리치자 칼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다른 두 대원이 들이닥쳐 거구의 남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그의 등과 목을 단단히 누른 뒤 양팔을 등 뒤로 꺾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철컥 채워졌다. 문을 파괴하는 순간부터 용의자를 완전히 제압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하며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박철웅, 즉 박종수, 5년 동안 공포를 퍼뜨린 괴물은 이제 헐렁한 잠옷차림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대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갈 때 그는 침묵했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주위를 둘러보며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사랑하는 개들과 곳곳에 있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최경정은 박철웅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지럽고 더러웠으며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침대 밑에 있는 한 물체에 멈췄다. 그것은 낡은 군용 철제 상자로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크고 무거웠으며 큰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리 가져와. 그가 명령했다. 두 형사가 상자를 방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그것은 무거웠다. 한 특공대원이 불려 들어왔다. 그는 큰 절단기로
자물쇠의 고리를 물었다. 쩍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잘렸다. 최경정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노련한 형사들조차도 경악했다. 극도의 혐오감과 슬픔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차올랐다. 상자 안에는 돈이나 귀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적인 수집품, 악마의 전리품 창고였다. 수십 개의 다양한 종류의 휴대전화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옆에는 여성용 지갑, 립스틱, 작은 거울, 그리고 값싼 장신구들이 있었다. 사람들을 가장 경악시킨 것은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뭉치였다. 최경정은 장갑을 끼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 뭉치를 집어들었다. 맨 위 카드는 젊은 얼굴과 환한 미소를 띤 이설아의 것이었다. 그 아래에는 김지영, 박수진, 정유미, 윤서연이 있었다. 수사팀이 확인했던 5명의 희생자 모두가 이곳에 있었다. 그들의 신분증은 이 악마가 매 사냥 후에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박철웅을 5 여성의 실종과 연결하는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른 팀들이 농장의 나머지 구역을 수색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끔찍한 발견들이 점차 드러났다. 개사료 가공 공장 역겨울 정도로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경찰은 대형 산업용 기계들을 발견했다. 거대한 고기 덩어리도 갈아버릴 수 있는 초강력 분쇄기. 그 옆에는 가축 사료 제조 시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뼈 분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뼈도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과학수사과 요원들이 즉시 투입되었다. 특수 조명과 돋보기 아래에서 그들은 두 죽음의 기계의 모든 틈새와 칼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예상했던 것을 찾아냈다. 분쇄기의 칼날에는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되어 검붉게 변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더 끔찍하게도 뼈 분쇄기의 필터망을 분해했을 때 그들은 끼어있는 아주 작은 흰색 조각들을 발견했다. 육안으로도 그것이 뼈 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경정은 과학수사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샘플을 수집하는 두 기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미치광이 같고 가장 잔혹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철웅은 희생자들의 시신으로 무엇을 했는가? 대답은 바로 눈앞에 있는 듯했다. 평범한 정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대답이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공장 창문 밖으로 동틀녘의 희미한 빛 속에서 검고 고요한 수면을 가진 큰 연못으로 향했다. 농장의 가장 먼 구석에 위치한 큰 연못은 고요하고 정체된 수면 위로 새벽 하늘의 잿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곳은 죽음의 기운과 영원하고 잊히지 않는 침묵을 내뿜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최진혁 경정은 이 연못에 뭔가 불길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너무나 고요했고 파문 하나, 물고기 그림자 하나, 개구리 소리 하나 없었다. 이제 희생자들의 유품으로 가득 찬 상자와 2개의 끔찍한 분쇄기계를 발견한 후 그의 시선은 저 검은 수면에 고정되었다. 범죄의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빠진 가장 잔혹한 조각에 대한 최종 가설이 그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형성되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지만 수사관의 냉철한 논리는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가장 가까운 동료들은 다음에 내려질 명령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장 감식을 지휘하고 있던 도경찰청 형사과 부과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과 분노로 쉬어 있었다. 통지 즉시 도시환경공사의 대용량 펌프 2대를 이곳으로 동원하고 동시에 외부 현장 보호 임무를 위해 경찰 특공대 1개 소대를 추가로 파견하시오. 연못 전체 지역을 절대적으로 봉쇄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연못의 물을 전부 빼낼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젊은 경찰관부터 노련한 간부들까지 모두 불길한 예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못을 바라보았고 각자의 눈에는 긴장감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심리적 준비가 서려 있었다. 1시간여 후 거대한 펌프 2대를 실은 대형 트럭 2대가 도착했다. 펌프의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죽음의 침묵을 깨뜨렸다. 거대한 뱀 같은 2개의 호스가 연못 속으로 던져졌다.
진흙과 부패의 역한 냄새를 풍기는 검고 끈적한 물이 맹렬하게 빨려 올라와 근처 관계 수로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농장 전체는 단조롭고 애절한 장송곡처럼 들리는 펌프 소리에 잠겼다. 연못의 수위는 서서히 낮아졌다. 처음에는 몇 미터, 그 다음에는 5미터, 10미터. 연못 바닥이 끈적끈적한 검은 진흙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악취는 점점 더 심해져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두세 겹 껴도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였다. 펌프가 거의 물을 다 빼내고 바닥에 짙은 진흙만 남았을 때 최경정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고무장화를 신고 장갑을 낀 뒤 가장 먼저 연못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의 뒤를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과 유해 발굴 전문팀이 들어섰다. 진흙은 무릎 가까이까지 빠져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힘들었다. 그들은 긴 막대기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진흙 속을 찔러보며 탐색했다. 공간은 짙어졌고 거친 숨소리와 진흙 속을 휘젓는 막대기에 쓱쓱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한 젊은 대원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막대기 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고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막대기를 따라 차가운 진흙 속 깊이 손을 넣었다. 몇 초 후 그는 손을 빼냈고 그의 손에는 뼈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길고 상아색의 뼈였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즉시 그것이 사람의 대퇴골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현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찾았습니다. 젊은 대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다. 마치 신호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고 작은 삽과 전문 도구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진흙을 한 겹씩 걷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경찰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이 서서히 드러났다. 뼈 한 조각이 아니라 무수히 많았다. 갈비뼈 하나, 팔뼈 하나, 그리고 거의 온전한 형태의 턱뼈.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텅 빈 검은 눈구멍 두 개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두개골이었다. 자신을 이곳에 버린 자의 범죄를 고발하는 말 없는 시선이었다. 더 깊이 파내려갈수록 발견되는 유해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다. 그것들은 아무런 순서 없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거의 완전한 형태의 유해도 있었지만 몇 개의 흩어진 뼈 조각만 남은 것도 있었다. 이 정체된 연못은 평범한 연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 무덤이었고 거대한 매장지였으며 얼마나 많은 생명이 억울하게 마지막 안식을 취한 곳인지 모를 장소였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을 찍고 부드럽게 뼈 조각 하나하나를 별도의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발견된 두개골과 주요 뼈의 수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숫자가 나왔다.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숫자였다. 최소 20명 이상의 유해가 있었다. 20명. 이 숫자는 수사팀이 처음에 확인했던 희생자 5명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은 이 범죄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었으며 몇 배나 더 잔혹했음을 보여주었다. 최경정은 연못가에 서서 지상의 지옥 같은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짓밟히고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운명들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꼈다. 그는 한 요원에게 방금 건져 올린 두개골 중 하나를 특별 증거물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제 저 악마와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신문은 도경찰청 구치소의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되었다. 박종수, 즉 박철웅은 2명의 경찰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체포된 지 하룻밤낮이 지나자 그는 매우 초췌해 보였다. 차갑고 무표정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대신 감출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신문용 책상 맞은편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았다. 최경정은 검사와 함께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서둘러 신문하지 않고 앞에 앉은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침묵은 거의 10분 동안 무겁고 긴장감 있게 이어졌고 마치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고문과 같았다. 마침내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박종수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최경정은 대답하지 않고 옆에 서 있던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수사관은 증거물 상자를 가져와 그의 바로 앞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검은 눈구멍이 뚫린 하얀 두개골이 나타났다.
박종수는 그것을 보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을 움찔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 물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이마에는 땀이 흠뻑 젖었고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으며 이가 딱딱 부딪혔다. 너 이걸 알아보겠나? 최경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느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벽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박종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소리만 중얼거렸으며 눈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 속에서 두개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침묵의 벽은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든 집단 무덤의 바닥에서 건져 올린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로 머리를 박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뉘우침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공포와 절망의 울음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무너졌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전부 제가 한 짓입니다. 최경정은 기록 담당관에게 작업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마침내 며칠간의 팽팽한 심리전 끝에 괴물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박종수는 자신의 모든 끔찍한 범죄를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온 형편이 어려운 순진한 젊은 여성들을 노리고 매력적인 월급을 내건 가짜 채용 공고를 미끼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희생자가 농장에 오면 그는 강간을 저질렀다. 짐승 같은 욕망을 채운 후 그는 입막음을 위해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어떻게 했나? 한 수사관이 혐오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종수는 눈물과 땀으로 젖은 얼굴을 들었고 그의 입가에는 뒤틀린 광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시신이요. 시신 같은 건 없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을 소름 돋게 했다. 희생자를 살해한 후 그는 가공 공장에서 칼과 도끼로 시신을 토막냈다고 했다. 살과 내장은 산업용 분쇄기에 넣어 갈아낸 뒤 사료와 다른 음식물과 섞어 자신의 개들에게 먹였다고 했다. 개들이 아주 좋아했죠. 그는 병적으로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비용도 절약되고 흔적도 남지 않는 최고의 사료였어요. 갈 수 없는 큰 뼈들은 분쇄기에 넣어 고운 가루로 만든 뒤 역시 사료에 섞었다. 두개골이나 대퇴골처럼 분쇄기로도 처리할 수 없는 너무 크고 단단한 뼈들만 연못에 던져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다. 그의 진술은 수사팀이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범죄는 온전히 재구성되었다. 어떤 말로도 그 잔혹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범죄였다. 박종수는 단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지워버렸다. 박종수의 자백은 범죄 수사를 종결시켰지만 그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잊히지 않는 장, 즉 남겨진 사람들의 장을 열었다. 알롱리의 개농장은 미스터리한 장소에서 전국적인 언론의 지진과 관심의 중심지가 되었다. 개농장 괴물 사건에 대한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모든 국민의 마음에 충격, 공포, 그리고 극도의 분노를 심었다. 범죄의 규모와 잔혹한 본질은 상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한때 평화로웠던 알롱리는 이제 단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았다. 전국 각지의 언론사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지옥 같은 현장의 어떤 이미지라도 담으려 애썼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도 각지에서 몰려와 봉쇄선 밖에서 빽빽하게 서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그들 바로 옆에서 수년 동안 살아온 악마에 대해 속삭였다. 경찰 통제선 안에서는 당국의 작업이 무겁게 계속되었다. 경찰청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증언되었다. 물이 빠진 죽음의 연못은 비극적인 고고학 발굴 현장이 되었다. 뼈 한 조각 생명의 파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수집되고 세척되고 분류되고 번호가 매겨졌다. 현장에는 임시 감식실이 세워졌다.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은 흩어진 뼈 조각들을 맞춰 익명의 희생자들에게 신원을 되찾아주는 DNA 감식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년 동안 딸이 실종된 수십 개의 가족들이 뉴스를 보고 안강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딸의 마지막 사진과 유품, 그리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희미한 희망을 품고 왔다. 그들은
어떤 부모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러 왔다. 자신들이 애지중지 낳은 자식의 유해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몇 달 후 박종수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명군 문화회관에서 열린 특별한 이동법정이었다.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밖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모여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에는 희생자들의 부모들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들의 눈물은 마른 듯했고 슬픔으로 굳어진 무표정한 얼굴만 남았다. 그들은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미소만 남은 젊고 아름다웠던 딸들의 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박종수는 헬쑥하고 초라했다. 그는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고 한때의 거구는 사라지고 비틀거리는 몸과 희미한 그림자만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무표정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땅에 떨구고 온몸을 떨며 감히 누구도, 특히 피해자 가족석을 쳐다보지 못했다. 빛으로 끌려 나온 괴물은 비겁하고 경멸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거의 이 시간에 걸쳐 낭독되었다. 박종수의 범죄 하나하나가 상세하고 확고하게 재현되었다. 법정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고 오직 어머니들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렸다. 검사가 박종수가 희생자들을 도망내고 그들의 살을 개에게 먹였다는 부분을 읽었을 때 분노와 혐오의 물결이 법정 전체로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욕설과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을 참지 못했다. 신문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박종수는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단편적으로 질문에 답했다. 그는 불행한 과거 외로움,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욕망을 탓했다. 하지만 그 모든 변명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 앞에서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재판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피해자 가족 대표가 발언할 때였다. 이 정의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던 황미숙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나섰다. 그녀는 피고인을 보지 않고 재판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설아의 사진을 품에 안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제 딸 설아는 효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늙은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원했을 뿐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제게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제 딸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의 몸을 짓밟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밤마다 꿈에서 딸이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왜 이렇게 춥냐고 물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대신해서 다른 19명의 가족을 대신해서 법과 정의가 이 악마를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미숙 씨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법정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 법의 정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어떤 판결도 이 가족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과 상실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심리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단호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피고인 박종수의 행위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성을 상실하여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고 여론에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으며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와 예방을 위해 가장 엄중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종수에게 살인, 강간,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를 적용하여 모든 죄목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박수 소리와 피해자 가족들의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박종수는 판결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경찰의 부축을 받아야만 피고인석을 떠날 수 있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개농장은 봉인된 후 완전히 철거되어 그 땅에는 황량한 공허함만 남았다. 하지만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사회 전체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개농장 괴물 사건은 인간의 타락 가장 평범한 모습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악에 대한 끔찍한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연민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어떤 짐승보다도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또한 인구관리의 허점 지역 간 실종 신고 정보, 연계의 미흡함에 대한 값비싼 경고였으며 공동체 내의 경계심과 상호 관심이야말로 악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